민주주의를 긋다. 한정수 지음. 8번째.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와 만나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와 만나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기억들을 만나게 해준다. 이현주,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25페이지) 최동섭 22세 남 부산대 재학 을지로 입구에서 소방차에 학생을 싣고 가다 희생됨. 4월 26일에도 20세의 박원식 열사가 총격을 받아 희생되었다. 옛 미 대사관, 옛 미 문화원. 이 건물은 1937년 9월에 착공되어 1938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다. 본래 미쓰이 물산, 미쓰 3. 산징 우찬 2징 산징 우찬 미쓰이 물산 주식회사 경성지점 사옥으로 쓰던 건물이다. 미쓰이는 산징은 태평양 전쟁 당시 탄광 등을 운영하며 수많은 조선인들을 혹사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전범 기업이다. 4.19 당시에는 미국 대사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미국 대사관이 세종로로 옮겨가자 미국 문화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반미운동의 대중화를 가져왔던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 영향을 많이 끼친 사건인 1985년 5월 23일 미 문화원점 근홍성이 일어난 민주화운동 유적지이기도 하다. 그 뒤 이 건물은 서울시 종합자료관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엉뚱하게도 밀랍 인형 박물관인 그라뱅 뮤지엄으로 사용되다가 문을 닫았다. 1960년 4월 26일 10시 30분 경무대로 향하기 전에 월터 메카나기 대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발했다. 그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미국 대사관은 이 나라의 갈구를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대사관은 서울과 기타 도시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한국민 측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국을 지지할 책무가 있다. 또한 당국도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당한 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안을 마련할 뿐더러 미봉책을 취할 시기가 아니다. 여기서 미봉책을 취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하였다. 시청 앞 4월 19일 이곳에서 자행된 총격으로 인한 희생자 이상현 19세 남, 심자령 25세 남, 임성희 34세 남, 김재준 18세 남, 덕수중학교 3년 재학, 안부자 16세여, 조조남 22세 남, 시청 앞에서 소방차 운전 시위 중 희생, 이종양 17세 남, 경기고 재학, 윤경웅 19세 남, 한광고 재학.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메카나기미 대사가 네그루드 유엔군 총사령관과 같이 경무대로 향하고 있다. (4월 19일) 시청 앞 모습. 여기가 시청 앞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왼쪽 위 귀퉁이에 원구단 황공우가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건물들은 다 재개발되어 지금은 알 수 없는 건물들이다. 전통 건물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진이다. 민주주의 사수라는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은 대광고교생들이고 뒤에 흰 가운을 입은 서울대 의대생들이 보인다. 옛 서울신문사 현 프레스센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해방 후 정부 기관지인 서울신문으로 바뀌었고 4.19 당시 시위대를 공산당으로 몰아댔다. 서울신문사는 4층 건물로 당시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지만 4월 19일 분노의 표적이 되어 시위대에 의해 거의 전소되었다. 현재는 서울신문사와 프레스센터가 같이 사용하는 현대식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으며 앞뜰에는 정론 직필을 상징하는 펜 형태의 조형물이 최근에 세워졌지만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옛 민의원 국회의사당 현 서울시의회 129페이지. 이 건물의 원래 이름은 경성부민관, 징청부민관이다. 구 경성부민관은 경성전기 주식회사가 기탁한 공공사업 시설비로 건축되었으며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어졌다. 경성전기 주식회사에 관한 해석. 당시 경성전기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주주는 대부분 도쿄에 살고 있어 그 수익은 거의 본토로 흘러가고 있었다. 경성에 사는 일본인들조차 이에 붕괴하여 총독부의 직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부민관을 지어 기증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다. 1934년 7월에 착공하여 193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구 경성부민관은 건평 584평에 지상 3층, 탑부 9층으로 건축되었다. 내부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을 배치하였는데 대강당의 수용인원은 1700여 명이었다. 구 경성부민관은 요즘 말로 하면 시민회관으로 당시에는 난방, 환기, 조명 등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최신식 건물이었고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했다. 일제말 군국주의를 강화해 갈 무렵 이곳에서는 한국인들의 황민화를 부추기는 각종 정치 집회와 공연예술이 열렸다. 이광수 등이 학병 지원을 권유하기 위해 연설회를 개최한 곳도 이곳이었다. 1945년 7월 24일 이곳에서 친일파의 거두 박춘금, 벼춘진이 결성한 대의당 따이당이 주관하는 아시아민족 분격대회가 열렸다. 박춘금, 벼춘진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인을 색출한 공로로 중의원까지 오른 민족 패륜하였다. 그가 조직한 대의당은 대표적 친일단체의 하나로 여기에는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 박흥식, 벼싱질, 주여한, 주여한 등이 가담했다.
4월 19일 불타는 서울신문사. 이날 박춘금의 강연이 끝나고 웅변대회를 시작하려고 할 즈음 시한폭탄이 굉음을 울리며 폭발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한 대의당원 한 명이 현장에서 폭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철저한 정보 통제로 인해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민관 의거는 다른 의거들에 비해 지명도가 낮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제는 부민관 일대는 물론이고 경성 이론의 비상을 선포하고 범인 색출에 열을 올렸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고 해방 후에야 강윤국, 유만수, 조문기가 거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석. 아이러니하게도 유만수 의사는 경성전기 소유인 수색변전소에서 폭파에 필요한 료관을 입수할 수 있었다. 해방 후 부민관은 미 군사령부로 사용되다 6.25 전쟁 후 국회 의사당으로 사용하던 중앙청이 복구되지 않아 1954년 6월부터 국회 의사당으로 사용된 이래 1975년 여의도로 옮기기 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고려대 시위대의 최종 목적지로 시위대는 중간에 90여 명의 연행자가 생겼지만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진을 계속해 학교에서 출발한 지 불과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된 오후 2시 20분경에 약 1000여 명이 국회 앞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마침 개회 중인 국회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면서 연행 학생 석방과 대통령 또는 내무장관이 직접 나와 부정선거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4개 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책임자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경찰들은 국회 앞이라 국내외 보도진을 의식해서 강제 해산시키지 못하고 시민들이 접근만 막았다. 오후 4시에 유진호 총장이 달려와 설득하고 고대 출신 민주당 이철승 의원도 가세했다. 오후 6시경 연행 학생이 전원 석방되자 40분 후 농성을 풀고 을지로로 귀국길에 올랐고 해산에 반대하고 그 자리에 남은 학생 40명은 8시 10분경 150여 명의 경찰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4.18) 당시 국회 앞에서 학생들을 설득하는 유진호 총장. 1960년 4.25 국회 앞 교수단 시위대의 모습. 데모 군중들이 조용히 쇠영원 랑독, 선언문 낭독을 듣고 있다. 뭐라 썼지? 무슨 수단? 교수단? 무슨 대?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1928년에) 준공된 옛 대법원 청사. 이곳은 4.18뿐 아니라 혁명을 완성한 4.25 교수단 시위의 최종 종착지이기도 하다. 교수단이 종각 앞을 지날 때 빌딩에서, 병원에서, 미장원에서, 서점에서, 상점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만세를 외쳤다. 교수단 시위대는 종각을 끼고 을지로로 가서 6시 40분경에 미 대사관을 지나 6시 50분 목적지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다. 계엄사령부의 방송 차량이 나타나 지금은 계엄 선포 중이니 시민 여러분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자 교수단은 국회 앞에서 선언문을 다시 낭독한 후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치고 애국가를 합창하였다. 어두워지는 국회 앞에서 교수단의 시위는 7시경에 끝이 났다. 1928년에 준공된 옛 대법원 청사 133페이지 옛 대법원 현 서울시립미술관 4월 19일 11시 30분 학생 대표 3명이 대한민국의 생명선은 대법원에 달려있으니 9명의 대법관에게도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라고 제의하며 대법원장에게 요구를 전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자리에 없어서 행정처장을 면담하고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1. 3.15 선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한다. 2. 선거소송을 양심적으로 판결해 주겠는가. 3. 평화적인 데모를 하는 학생들에게 강권을 써 본의 아닌 불상사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규명하라. 12시 10분경 동국대생과 건국대생 500 내지 600명이 법원 군에까지 몰려와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들은 경무대 쪽 시위대에서 응원 요청이 오자 15분 만에 철수하여 그쪽으로 이동했다. 12시 10분경 동국대생과 건국대생 500 내지 600명이 법원 군에까지 몰려와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들은 경무대 쪽 시위대에서 응원 요청이 오자 15분 만에 철수하여 그쪽으로 이동했다. 4.19 혁명 학살 주범들의 재판. 혁명 이후 정치 깡패 두목이던 이정재, 이마수,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장관이던 최인규, 경무대 경호실장이던 곽영주 등이 사형 선고를 받고 1961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옛 동양극장터 현 문화일보사 134페이지 동양극장은 1935년 준공되었다. 홍도에 울지 마라는 1936년 7월 하순에 막을 올린 동양극장 최대 흥행작품이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제가였다. 무명작가 임성규를 일약 최고 인기 상업 작가 자리로 올려놓았던 이 작품의 주연은 홍도 역은 차홍려, 홍도 오빠 역은 황철, 홍도 애인과 남편 역은 한일송이 맡았다. 차홍려와 황철은 당시 동양극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연극배우, 남자 연극배우였다. 이런 인기에 걸맞게 이 극장은 회전무대 등 당시로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해방 후에 동양극장은 영화관으로 변신했으며 4.19 혁명 당시 동양극장에는 2 자매가 상영 중이었다. 동양극장은 이후 현대그룹이 인수하여 해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극장은 많은 연극인들과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 3월 10일 새벽 이명박이 대표이사로 있던 현대건설에 의해 기습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문화일보사가 들어섰다. 현대는 동양극장의 맥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지하에 공연장을 만드는 것으로 면피하려고 했다. 2001년에 KBS에서 동양극장이란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다. 4월 19일 이곳에서도 깡패들의 만행이 일어나 시위대원 최기태 20살 경성 전기 공고 3년 학생이 타살되었다. 당시 동양극장
이기봉 일가의 사진 136페이지 옛 이기봉 집터 현 4.19 기념관 3.15 부정선거의 주범 이기봉은 경찰의 총격에 의해 총이란 쏘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부인 박마리아는 대한 반공청년단 단장 신도환에게 전국 반공청년단 단원이 30만 명이나 되는데 학생 시위 하나 못 막느냐고 야단을 쳤다고 한다. 이기봉 일가는 이승만 하야가 결정된 다음 날 새벽 4월 28일 새벽 경무대 별관에서 당시 육군 소위였던 장남 이강석이 부모와 동생을 권총으로 차례로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결하였다. 이승만 독재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기봉의 최후는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였다. 희한하다. 4월 19일 이기봉 집 앞에서의 희생자는 인근 인창고에 재학 중이던 17세의 박건정 등 4명이고 4월 26일의 희생자는 25세의 임기택 등 4명이었다. 4.19 혁명 후 이기봉 집 안뜰에 세운 4.19 영령봉안소 4.26 이기봉 차에 올라 환호하는 시민들 이기봉 차가 4.19 기념관에 보존되었어야 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졌다. 한정기 29세 남 화광고등공민학교 4월 19일 서대문 파출소 앞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윤광현 20세 남 배문고 재학 4월 19일 이기봉 집 앞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신보웅 20세 남 4월 19일 서대문서 앞에서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조진구 22세 남 4월 26일 서대문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양대춘 22세 남 4월 26일 이기봉 집 앞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박호진 22세 남 4월 19일 서대문 로터리에서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해화동 고려대 코스 옛 서울대 물리대 현 서울대 마로니에 공원 138페이지 앞 114쪽 3조 114쪽 114쪽 서울대 마로니에 공원 한 번 더 읽어볼까? 114페이지 8시 50분 동숭동 서울대 물리대 게시판과 물리대와 이웃한 법대, 미대, 교양과정부,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등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도 똑같은 경문이 일제히 나붙었다. 그때 오전 8시 30분 교문을 박차고 나온 신설동 대관고교생 1천여 명이 경찰의 저지선에 부딪혀 종로 5가에서 해화동 방면으로 방향을 바꾸어 서울대 물리대 앞을 지나갔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마로니에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 오전 9시 20분 물리대생을 선두로 법대, 미대, 약대, 수의대, 치대생들이 그리로 나섰다. 모두 3천여 명의 서울대생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쉽게 돌파하고 태평로 국회의사 등을 목표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때 발표된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 상하이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악의 현상을 규탄 광정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이 발로임을 뜻뜻이 천명하는 바이다. 대학 교수단 시위대 모습. 앞에는 태극기를 들었다. 피로 물든 종로사거를 통과할 때 교수단을 따르는 시민과 학생은 이미 7, 8천 명을 넘었다. 1950년 서울대 물리대 전경. 현재는 마로니에 공원으로 바뀌었고 남아있는 건물은 구 서울대학교 본관,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유일하다. 본관 건물은 1930년 8월에 착공하여 1931년 10월에 준공했다. 우리나라 건축계의 선구자인 박길령 건축가, 1899년 1943년의 작품이기도 하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38페이지. 이화장. 1945년 10월에 귀국한 이승만이 처음 1년 6개월 동안 기거했던 곳은 도남장이고 이후 마포장을 거쳐 다시 옮긴 곳이 이화장이다. 당시 시륵가 권영일 등 30여 명의 독지가가 나서서 이승만 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금해서 구입한 집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이화장 정문 앞에 인평대군의 석양루가 있었다고 한다. 이화장 건물은 전통 한옥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시대상을 수용하여 변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1947년 5월에서 8월까지 개회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폐회하자 그해 가을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한반도에서 총선거 실시와 독립정부 건립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사실상 백지로 돌아가고 신탁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1948년 초에 입국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한반도 총선 실시를 추진해 나갔다. 유엔은 소련이 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반대하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였다. 이때 한독당도 단독 선거를 반대했지만 이승만과 한민당은 단독 선거를 적극 지지했고 결국 1948년 5.10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때 이승만은 이화장에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앞장서서 추진했다. 이화장에는 조각당이 있다. 제헌의회에서 1948년 7월 20일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이곳에 조각본부를 두고 국무총리와 12부 장관을 선정했으니 이곳이 정부 수립의 산실이었던 것이다. 5.10 선거 때 단일 정당으로 최대 의석을 얻은 곳은 한민당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한민당 당수 김성수를 이화장으로 불러 한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를 거절했다. 결국 1948년 7월 17일 반포된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골격으로 삼았다. 12부 장관 선정에서도 한민당은 반 정도의 입각을 예상했지만 김도연 한 명만 입각했다. 참고로 김도연은 28 독립선언의 주역 중 한 명이다. 두 번 배신당한 한민당과 그 후신 민주국민당은 이승만 집권 기간 동안 야당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승만은 초대 내각 농림부 장관의 공산당 출신인 조봉암을 임명해 세인의 A표를 찌른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그가 추진한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의 업적 중 하나인데 한민당의 기반인 지수 세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1960년 4월 26일 오전 9시 송요찬 계엄군 사령관은 50분간 이 대통령을 방문해서 사태를 설명하고 수습책을 제안했으며 일반인 3명, 대학생 1명, 고교생 1명으로 구성된 시위단 대표 5명과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다. 오전 10시 20분 이 대통령은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하였다.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이화장에서 마지막 모습. 이승만 하야 성명.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며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개소리치고 있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 또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하고자 공산국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병신.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141페이지 김수영 시인 옛 집터 종로 6가 116번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려있는 한국 현대시의 대표 작가 김수영 시인 1921년부터 1968년 47살밖에 못 살았네. 혁명을 노래한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하다. 김 시인은 종로 관철동 58-1번지에서 아버지 김태욱과 어머니 안형순 사이에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많기도 많다. 종로 6가 116번지는 그의 고모 집이었는데 국민학교 시절을 여기에서 보냈다. 그는 근처에 있는 효재초등학교에 1927년 입학했다. 일찍도 입학했네. 1935년에 산린상업학교에 입학하면서 14살에 이곳을 떠났다. 1941년 20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상대 전문부에 입학했다가 3년 후 학병 징집을 피해 귀국했고 1950년 4월 김연경과 결혼했다. 50년이면 29살. 하지만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피난을 가지 못하고 8월 30일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북으로 끌려가다가 탈출하여 충무로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국군의 포로로 취급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 신세를 지고 말았다. 1952년 여름에야 석방되었고 2년 후 일사후퇴 때 피난 갔던 가족과 합류하였다. 아이고. 이후 성북동으로 이사하여
영문 번역에 종사하다가 2년 후 마포구 구수동 41-2번지로 이사하여 양계업을 했다. 1968년 6월 15일 동료 문인들과 과음을 한 다음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버스에 치이고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현재 김수영 시인의 생가 표지석은 탑골공원 맞은편 종로 2가 56-17번지에 있고 12화 문학관은 도봉구에 있다. 하지만 시인의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옛집은 한 곳도 보존된 곳이 없다. 때문에 김수영 시인의 어릴 때 친구 고광호 전 이대 교수의 한옥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종로 6가 116번지 옛집에 대한 기록은 김수영 시인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서울로 올라온 후인 195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쓴 낙타과음로 도구어인이란 에세이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제목 그대로 과음을 한 다음 날 쓴 에세이다. 나는 지금 낙타산이 멀리 겨울의 햇빛을 받고 알을 낳는 암탉 모양으로 유순하게 앉아있는 것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는 다방의 창 앞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누워있는 곳은 나의 집이 아니라 동대문 안에 있는 고모의 집이었고 목도리도 모자도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 143페이지 동대문. 정도전은 도성의 동쪽문을 흥인문, 싱련문이라 이름 지었다. 지금 현판은 흥인지문, 싱련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갈 지자는 형상이 청룡처럼 생겼으므로 내사산, 내스산 중 가장 기운이 흐한 낙산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1938년 설린상업학교 재학 시 친구 고광호와 함께한 김수영 시인. 김수영 시인 옛집 폐쇄지적도 종로 6가 116번지가 김수영 시인이 1세부터 14세까지 어린 시절을 보낸 본가이고 골목길 맞은편 120번지가 친구 고광호 전 이대 교수의 집이다. 사일팔 때 동대문을 돌파하는 고대생들. 흥인문은 태조 5년 1396 9월 24일에 석성문의 완성을 보았다. 석성문이 완성되고 다음 해인 1397년 1월 27일 태조 자신이 직접 동대문에 나가 옹성이 들어 설 땅을 살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4월 28일 흥인문에 거둥하여 옹성을 보고 용청 라는 기록에서 옹성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대문 문로는 옹성과 함께 태조 때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대문 문로는 문종과 단종 때 중수를 한번 하고 조선조 말까지 튼튼하게 유지되었다. 이 중수 후 415년 만에 동대문이 중수에 들어갔다. 이후 진행된 과정은 1958년 동대문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 발견된 고종 6년 1869의 상량문으로 알 수 있다. 공사는 훈련 도감이 담당하고 고종 5년 1868 10월 2일 착공하여 고종 6년 1869 2월 20일 정초 띵추 3월 13일 상량하여 3월 16일 완공하였다.
지금 보이는 동대문의 누각은 1869년 고종 6년에 중수한 물루이다.